네, 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오늘 안전요구,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서 감염, 투약 이런 거는 문항수도 많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이 안전요구 파트만 나갈 거예요. 낙상간호, 욕창간호, 감염관리, 투약간호가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낙상에서 보시면 우리 낙상 예방간호 다들 좀 머리에 넣어 두셨나요? 우리 뭐 슬리퍼 신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생기면 바로바로 닦는다, 뭐 밤에 미등을 켜둔다, 사이드레일 올려둔다, 이런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싹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도록. 그리고 낙상에서 우리가 조금 보는 게 이 신체 보호대, 억제대라고 예전에 말했었던 그게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신체 보호대라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죠? 자켓 또는 조끼라고 말했어요. 조끼 억제대, 자켓 억제대, 그 다음에 벨트 억제대, 사지 억제대, 장갑 억제대, 전신 억제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제대 들은 신체 보호대라고 할게요. 이 신체 보호대들은 각각 목적이 있어요. 자켓은 조끼형으로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 같은데, 의자 같은데 앉혀 있을 때 이 환자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낙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켓을 입혀서 뒤에 묶어서 낙상 방지용이죠. 벨트 같은 것도 우리 허리 부분에 벨트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트레처 카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낙상 방지용으로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지는 지금 손, 목, 발목 여기를 지금 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시고 뭔가 액팅 아웃 하시고 뭔가 뽑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좀 사지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될 때 쓰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지는 아예 손, 발을 묶는 거라면 이 장갑은 그 손가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장갑을 씌워두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특히 좀 뭐 애들이 아토피 같은 애들이 계속 얘가 긁는다. 뭐 이렇게 정말 손가락만 그냥 딱 억제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장갑입니다. 그리고 전신을 다 말아서 못 움직게 하는 거죠. 이거는 특히 신생아들 이렇게 머미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보재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애기한테 뭔가 이 눈약을 넣는다 아니면 뭐 IV를 이런 쪽에 놓는다 이럴 때 이제 감싸는 게 전신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보호대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욕창이죠. 욕창 나올 때 상처 부분하고 조금 같이 나오거든요. 상처는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것 같진 않지만 가끔 출제가 돼서 제가 또 적어놨어요. 상처가 생겼을 때 염증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염증 반응 일어난 게 결국 어떤 단계로 치유되는지 이런 정도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일단 백혈구들 막 몰려와서 거기서 잡아먹고 막 죽이고 뭐 혈장 성분 분비해가지고 걔네가 좀 희석시키고 막 이런 작용들 하잖아요. 그래서 붓고 발적, 부종, 뭐 통증, 열감 이런 거 생기는 거죠. 그런 단계가 이제 염증기. 상처가 생기면 다 그렇게 시작하죠. 염증기가 조금 지나면 이제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는 증식기가 되고요. 증식기가 또 되면 이제 성숙기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점점 콜라겐을 단단하게 다지는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성숙기 같은 경우는 그때 콜라겐 재생성을 막 확실하게 시켜서 더 단단하게 생성하는 기간인데 이때 조금 과도하게 콜라겐이 생성되면 그런 피부를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하죠. 켈로이드 상처 아시죠? 불쑥하게 튀어나온 그렇게 붙어버리는 게 요 성숙기 때 과도한 콜라겐의 재형성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욕창간호. 욕창간호에서는 욕창 단계 다들 다 잘 나누고 계신가요?
우리 욕창 1, 2, 3, 4 스테이지 4까지 있었어요. 욕창 첫 번째는 그냥 벗겨지지 않고 빨간 상태, 발정만 있는 상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표피와 진피까지 벗겨진 상태. 세 번째 단계는 피하 지방까지 침투한 상태. 네 번째 단계는 그 밑에 근육, 뼈까지 들어간 상태. 요렇게죠.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스테이지 4.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미분류 상태라고 unstageable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할 수 없다. 왜 분류할 수 없나? 네, 가피가 형성돼서 우리가 까맣게 그런 딱지라고 하죠. 가피가 그 상처에 다 채워버려서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단계인지 4단계인지 보이지 않는 단계를 미분류 단계라고 합니다. 요런 단계 묻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별에 치료하는 드레싱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드레싱이 우리가 이제 벗겨지기 전에 1단계에서는 그냥 빨갛기만 하잖아요. 그때는 투명 필름이라고 말하는 태가덤을 붙여서 보호해 주는 거라면 그 뒤부터는 삼출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출물이 많이 나올 때 쑥쑥쑥쑥 흡수되는 드레싱 이런 거 몇 개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이드로겔이라든지 뭐 칼슘 알지네이트처럼 좁은 곳에 집어넣는 뭐 삼출물 빨아들이는 이런 드레싱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정리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욕창 예방법이죠. 간호에서는 사실 예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낙상에서도 낙상 예방법 많이 묻고요. 욕창에서도 욕창 예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욕창 예방법 여러분들 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한다. 뭐 머리를 30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 30도 미만으로. 30도 측위를 뭐 취해준다. 에어 매트리스 해준다. 뭐 건조하게 유지한다. 침상 밑에 까는 침대보 이거를 평평하게 유지한다.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창 예방법도 머릿속에 모두 넣어두셔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죠. 이 부분은. 네,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한테 적용한 간호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이 환자가 지금 감각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오른쪽에 편마비가 있어요. 마비가 있어요. 관절 가동 범위도 제한돼 있어요. ROM도 제한돼 있고 빛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돼 있어요. 이걸 딱 읽고 여러분 낙상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하셔야겠죠. 잘 못 걸으시고 마비가 있어서 비틀거리시고 빛에 적응력도 떨어지신다. 그러면 이제 낙상 예방 간호 또는 이동 돕기가 지금 컴바인 완전히 합쳐진 문제인데요. 침상 난간을 내려둔다? 안 된다고요. 사이드 레일을 꼭 올려두셔야 돼요. 지금 낙상 위험도가 높으시니까 침상의 높이를 높여준다? 어떠세요? 침상이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요즘 병동 침상들은. 그래서 낙상 위험도가 있으면 침상을 아예 안으로 쫙 내려서 만약에 낙상하셨을 때도 그 데미지가 좀 덜하게끔 낮춰주셔야죠. 그 다음에 발치수보다 큰 헐렁한 신발 안 되죠. 딱 맞는 신발, 슬리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 보조하는 것이 같이 나왔어요. 보행을 보조할 때는 환자의 왼쪽에서 지지한다. 요건 오른쪽 편마빗이죠. 오른쪽이 마빗이잖아요. 근데 보행할 때는 환자의 건측, 건강한 쪽을 지지하나요? 아니면은 정말 그 마비된 쪽을 지지할까요? 물음표인가요? 그러면 5번까지 볼게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 이동할 때 환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둔다. 이거 어떠세요? 환자 왼쪽. 오른쪽 편마빗이니까 환자의 왼쪽이라면 건강한 측, 건측이죠. 그러면 침대에서 이 사람 휠체어로 돌릴 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동 돕기 하는 거? 돌릴 때 건강한 쪽이 축이 돼야 이거를 지금 힘을 줘서 이 사람이 앉을 때 낙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측에다가 휠체어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행을 보조할 때는 걸어 다니실 때예요. 걸어 다니실 때는 마비된 쪽, 손상된 쪽으로 이렇게 힘이 없으시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시겠죠. 마비된 쪽으로. 그러니까 보행을 보조할 때 지지해 주는 거는 그 마비된 그쪽.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오른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것만 맞는 얘기였어요. 건측에다가 휠체어 두기. 네, 그러면 억제대 문제인데 이건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길래 제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일단 사지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 뼈 돌출 부위에 패드를 대주잖아요. 그 대주는 이유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신체 보호대를 이렇게 감을 때는 뼈가 튀어나온 곳에는 꼭 이게 패딩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폭신폭신한 것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신체 보호대 자체가 낙상을 예방하는 거지만 패드를 대주는 이유는 아니고요. 뭐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체 보호대를 좀 느슨하고 손가락 2개 들어가게 하겠지만 패딩을 해주는 이유는 아니고요. 뭐 피부 손상 예방? 전 이걸 것 같아요. 근육 수축, 관절 구축을 이 패드를 대주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려고 해주는 게 그 패드 대기입니다. 이게 정답. 그래서 그 억제대에 계속 쓸려서 피부가 깎여 나갈까 봐 요거 패드 해주는 거 요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욕창 문제 요거 괜찮았어요. 요실금이 있는 무의식 환자예요. 그래서 요실금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네요. 그런 환자의 욕창 예방 간호중재입니다. 욕창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에요. 장시간 자위를 취해준다? 안 좋은 거 아시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넛 모양 쿠션을 청골 부위에 적용한다? 도넛 모양 안 된다.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중앙이 뚫린 그 쿠션. 치질 환자들한테 제공하는 거, 그거 청골 부위를 댔을 때 청골은 눌리지 않지만 그 주변의 도넛 모양은 계속 이 환자를 눌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그래서 도넛 모양 안 됩니다. 실금에 노출된 피부에 습기 방지 연고를 발라준다. 습기 방지 연고 이거 너무 좋거든요. 욕창은 일단 습한 것이 있으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요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젖어 있네. 그래서 습기 방지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발적이 생긴 피부를 마사지한다.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발적이 시작됐다. 그리고 뼈 돌출 부위다. 마사지 금기. 그리고 환자를 침상에서 끌어서 체위 변경해준다. 끄는 거 안 돼요. 마찰로 인해서 욕창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욕창 낙상은 그 정도로 지금 대입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요한 감염 관리. 우리 기본관에서 제일 중요한 감염입니다. 감염 관리는 이거 꼼꼼하게 공부해 두셔야 하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 보십시오. 감염 관리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병원 감염? 병원 감염이 요즘 되게 문제거든요. 병원에서. 일단 4대 병원 감염이라면 이거죠. 폐렴, 이거 흡인하다가 간호사가 손위생 제대로 안 했어. 흡인하다가 그런 내과적 무균수를 못 지켰어. 이러면 폐렴 걸리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병원 감염입니다. 병원 와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이거 단순 도뇨, 유치 도뇨 이런 거 잘 못하셔가지고 걸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술 창상 감염, 이거 수술 부위 드레싱 할 때 무균술 안 지켜서 걸리는 거. 혈류 감염, 이거 IV 하다가 무균술 못 지켜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 감염은 간호사의 행위에서, 의사의 행위에서 무균술이 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감염회로, 감염회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짚을게요.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 기전 있잖아요. 뭐 특이적 방어니, 비특이적 방어니. 특이적 방어는 특이하게 개만 찍어서 이렇게 방어하는 거니까 면역 반응이겠고, 비특이적 방어는 그냥 아무나 뭐라도 그냥 미생물이 들어온 거를 다 이렇게 씻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런 게 비특이적 방어였죠. 이런 것들을 막 문제로 굳이 묻진 않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 어떤 건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거, 소독과 멸균법. 이것도 문제로 우리가 대입을 해볼게요. 뭐 소독하는 거, 그 다음 멸균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멸균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구를 소독할 거냐, 어떤 기구는 멸균할 거냐, 이렇게 나눠서 좀 공부하시는 거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 표준주의랑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 이건 꼭 나올 것 같은데요. 뭐 S, 스탠다드 프리코션이잖아요. 이거 표준주의. A, 에어본 프리코션, 공기주의. 드롭렛 프리코션, 비말주의. 컨택 프리코션, 접촉주의. 예, 요렇게 4개랑 표준주의. 요거 또 제가 강의 자료 넣어놨으니까요. 그것도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내과적 무균법, 외과적 무균법. 이거 묻는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술기를 할 때 침습적이고 그리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애들은 다 외과적 무균법을 적용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IV, 이거 내과적 무균술입니까? 외과적입니까? IV 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과적입니다. 외과적이고요. 관장. 관장은 점막까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너무 쓰기, 관장 아무튼 내과적입니다. NMR하고 쓰려고 했는데. 네, 관장 내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욕창 부위 드레싱. 외과적, 내과적. 욕창 드레싱 외과적입니다. 외과적이에요. 욕창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죠. 피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과적 드레싱, 철저한 무균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가 내과적이고 뭐가 외과적인지 구별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러면 감염회로, 요거 다들 기억하시죠? 감염회로는 요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우리가 잘라줘야 감염이 멈춘다. 그래서 그 자르는 간호를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감염원 자체가 지금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게 시작됐어. 그리고 그 감염원은 저장소를 찾죠. 그럼 저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염원은 저장소의 탈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각종 전파 방법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침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감수성이 있는 숙주, 면역이 약하고 그 질병, 그 바이러스, 세균에 취약한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감염원이 계속 살아있는 거. 요거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야, 비말 감염 환자야, 이런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탈출구를 막았죠. 이 환자의 비말을 통해서 밖으로 이게 전파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마스크를 씌워서 탈출구를 차단한다면 일단 탈출구를 끄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비말이 밖으로 나와서 막 떠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파 방법을 끄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술기가 어떤 것을 끊는 술기이니 이런 것들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염회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나올 것 같다는 거, 표준주의랑 요거 각종 스탠다드, 에어본, 드롭릿, 컨택, 요거 꼭 아셔야겠죠. 그래서 스탠다드는 모든 환자, 우리가 진짜 보는 모든 환자라면 적용해야 되는 감염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에어본은 음압병실에서 에어를 이제 차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말 환자는 비말을 차단해야 되니까 2m 거리 두고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써야 되는 거고, 컨택은 만짐으로써 옮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갑, 가운 이런 거 착용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주의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주의 지침을 외워주시면서 한 가지 같이 외워야 되는 거 있죠.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대상자가 공기주의고 비말주의고 접촉주의냐, 이걸 외워두셔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주의는 제가 말한 것처럼 병원의 모든 대상자는 다 이거 시행합니다. 그리고 에어본에서는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게 활동성 결핵, 수두, 홍역 이런 애가 공기주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예방접종 맞는 질병들 있잖아요. 어릴 때 많이 맞았잖아요. 인후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이제 백신 맞는 이런 애들은 대부분 비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말인지 공기인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택 프리쿠션, 접촉은 주로 얘네들이죠. VRE, MRSA, 이거 다제 내성균 애들이잖아요. 요런 애들 다 접촉이고요. 그 다음에 A형 간염,
간염 중에서도 A형 간염. 요거는 접촉 컨택 프리쿠션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 번씩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다가 적용해 보시죠. 네, 일단 감염 관련된 문제를 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멸균 상태가 유지되는 물품, 이런 것도 문제 잘 나오죠. 포장이 열려있는 멸균 제품, 일단 멸균 깨졌어요. 그쵸? 포장은 다 밀봉된 채로 완전히 키핑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열렸으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상 멸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 후 생리식염수가 튄 멸균 제품. 요 생리식염수가 멸균 생리식염수라 하더라도 뭔가 튀어서 젖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멸균 상태 아니죠. 세균 증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개봉 후 사용하지 않아서 재포장한 물품? 개봉을 했어. 일단 하는 순간 이거 멸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않고 이거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포장할 수 없어요. 다시 멸균 돌리셔야 돼요. 이것도 아닙니다. 섭자통 끝이 위로 향하게 보관된 섭자? 이거 아니죠. 섭자통에는 항상 아래를 향하게 거기에 꼭 들어가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포장 용기가 밀봉돼 있고 유효기간 이내의 물품? 이건 너무 정확하게 멸균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아비어스하게 명확하게 지금 답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게 멸균이고 어떤 게 멸균 깨졌는지 같이 알고 있어야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잘 나오죠. 아까 그 소독법, 멸균법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 일단 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증기, 수증기 쐬는 거니까 젖을 수 있다. 그리고 고압이다, 고열이다, 뜨겁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고무 제품, 부식되죠. 플라스틱, 부식되죠. 포장되지 않은 파우더 여기다 넣으면 다 젖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렌즈가 부착된 내시경 기구, 부식되죠. 다 안 되고요. 드레싱 거즈, 얘는 부식될 염려 없고요. 젖어서 다시 고압 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드레싱 거즈이고요. 그럼 제가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 애들 있죠. 고무 플라스틱, 부식되는 애들, 파우더, 젖는 애들, 그리고 렌즈가 부착된 내시경 이런 애들은 다 뭘로 돌리는 애들이에요? 네, 고압증기와 비교되는 이오가스죠. 이오가스 멸균법, 이오가스 멸균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오가스를 묻든 고압증기를 묻든 어떤 게 해당되는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격리 중인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에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일단 다제내성균 아까 VRE, MRSA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거 무슨 프리코션이라고요? 컨택 프리코션. 이거 접촉주의잖아요. 접촉주의면 장갑, 가운,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막 기침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튀고 해서 그런 드레싱도 하고 해서 뭔가 얼굴에 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면 고글도 하고 안면보호대도 해요. 뭐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착용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보호장구는 뭘 것 같아요? 장갑이죠. 장갑 끼고 여기저기 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자, 마스크 끼고 나서 가운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갑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착용하는 그 순서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리쿠션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감염 예방을 위해 이거 표준주의가 문제로 나왔네요. 이거는 표준주의를 올바르게 적용한 거. 이거 스탠다드 프리쿠션이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감염 지침이 되겠어요. 이건 감염 환자가 아니라 손위생을 대신해서 장갑을 착용한다? 그럴 수 없죠.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끼기 전에 손위생, 벗고 나서 손위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씌워버려. 아이고 절대 안 될 일이죠. 뚜껑을 더 씌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버려야 해요. 체액이 튈 위험이 있으면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다. 표준주의는 그래요. 뭔가 튈 위험이 있으면 보호대를 착용해야 돼요.
혈액을 내가 손으로 만질 일이 있으면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기주의나 비말주의처럼 워낙 해야 되는 보호장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 뭐 공기주의는 항상 N95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표준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환자 만날 때 다 마스크 쓰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체액이 튈 위험이 있어? 라고 하면 뭔가 보호대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걸로 보이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라는 거는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과 비누로 손위생 하셔야 돼요. 네, 손소독제 손위생은 그냥 우리가 휴대로 가져가서 여기에 있는 균을 알코올로 지금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눈에 뭔가 오염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위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답이고요. 장갑을 착용한 후 소변백을 비운 다음 활력증을 측정하고 장갑을 벗는다. 일단 장갑을 중간에 갈아 끼울 수 없다면 처음에 이제 오염이 덜 된 환자한테 만지는 행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을 만지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튈 위험이 있으면 보호대 착용하는 거.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표준주의 문제가 더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공기주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음압병실 N9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주의는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감염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또 중요한 파트인 투약간호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투약간호는 중요하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책에서도 이 투약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경구 있고 뭐 피네, 피하, IM, IV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별로 양이 많아서 문항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투약은 이 경로별로 다 특징들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구 투약일 때 우리가 막 주의점 한 번에 한 알씩 먹인다. 뭐 마비가 있으면 마비가 없는 쪽으로 넘긴다. 막 이런 이제 경구 투약의 주의점들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비경구 투약 이거 돌아가면서 아니면 이거 하나씩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해요. 우리가 기본 간호에서는 술기와 이론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기에서 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이 국시에서 잘 나올 수 있어요. 피내 주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내 주사 주의점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서브큐, 우리 인슐린, 헤파린 이런 이제 주사들 주의점. 그 다음에 IM 할 때, IV 할 때 주의점들 연결해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많이 나올 거고 그 외에 마이너한 애들이 있어요. 국소투여라고 해서 뭐 피부에다 바르는 연고라든지 점막 안에다 떨어뜨리는 거, 안약, 뭐 귀에 넣는 거, 직장 안에 집어넣는 좌약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요약본 같은 거 한번 그냥 눈에 있게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경구랑 비경구 얘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약 문제에서는 투약 상황들에 따라서 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한테 IV 할 때, 뭐 노인들한테 경구 투약할 때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뭐 수술 전후에 투약하는 거, MPO 때 약 먹이는 거, 투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연화곤란이 있을 때 연화곤란이 일어나지 않게 흡인되지 않게 경구 투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혈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투약의 안전 수칙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겠어요. 우리 5라인 그리고 환자에게 투약 과오, 투약 오류 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안전 수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약물 용량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감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어떤 날은 뭐 공기주의가 나올 거고 어떤 날은 뭐 내과적 무기술이 나올 거고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나올 건데 약물 용량 계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정해졌어. 그러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점점 문항수가 늘고 있거든요. 용량 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신규 선생님들 아직 용량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막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계산 문제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시 8과목 중에 꼭 나온다라고 정해진 건 이거밖에 없을걸요. 용량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 계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푸는지 꼭 연습해가지고 꼭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는 꼭 점수를 받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점수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꼭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몇 개 풀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부터 적용하고 용량 계산 문제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정맥 주입, 이제 IV에 관련된 투약 문제였는데요. 정맥 주입 중인 환자가 바늘 삽입 부위에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올바른 관우중재라고 했어요. 바늘을 삽입했어요. 근데 이제 수액이 들어가는데 붓고 아파요 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침윤 증상이죠. 침윤. 침윤된 거는 바늘이 지금 혈관 밖으로 삐져나와서 지금 조직 내로 이 약물이 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종과 통증이 막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사 부위를 높여 주입한다. 일단 이게 부종이기 때문에 주사 부위를 높이는 건 맞는데 주입하면 안 돼요. 지금 혈관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밖으로 샌 거기 때문에 주입하면 안 되고요. 투여 중인 수액까지 주입한다. 일단 주입하면 다 안 돼요. 주사 부위에 따뜻한 찜질 해준다? 일단 따뜻한 찜질 아니고요. 냉찜질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직 내로 샜잖아요. 그러면 빨리 혈류를 좁게 감소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주사 부위를 세척한다? 이거는 지금 몸속에서 조직 내로 약물이 샌 거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세척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입을 중단하고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이게 정답일 것 같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빨리 중단. 그러니까 이게 정맥 주입하다가 생긴 그런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주사 바늘까지 빨리 빼는 거, 요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간호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아이디, 피내 주사 문제가 나왔네요.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했어요. 15분 후에 검사 부위에 발적과 팽진 지름을 봤더니 2.5mm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2.5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네요. 일단 우리가 5mm 팽진 만들죠. 환자한테 아이디 하실 때 5mm 팽진을 만들죠. 그래서 5보다 이게 조그매졌으면 이 사람 괜찮네. 이 항생제에 투여 가능하다. 음성이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점점 불어올라서 10mm까지 이게 추가적으로 더 불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양성이라고 판단해서 항생제에 주입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이에 애매모호한 이상한 애들 있죠. 5에서 9 정도 사이다. 이게 딱 10이 넘어야 그때부터 양성 판정을 하는데 10은 아닌데 5보다는 커. 이럴 때는 애매모호한 위양성이죠. 그래서 위양성은 뭐 재검사를 하거나 음성 대조군 만들거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5네요. 봅시다. 10분 후 다시 판독한다? 10분 지날 필요 없어요. 15분이 정상 판독 시간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항생제를 처방대로 투여한다. 네, 이거 투여할 수 있을까요? 2.5니까 투여해도 되는 정상 반응으로 보여요.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5에서 9mm 때 한다고 했어요. 식염수로 대조검사 이것도 똑같이 5에서 9일 때 하는 겁니다. 발적과 팽진이 사라질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않는 답이죠. 발적과 팽진이 사라지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판독, 15분 때 판독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재검사할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랑 용량 계산을 한번 해보실까요? 용량 계산 해봅시다. 용량 계산 이거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맞고 들어간다. 나 점수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내가 용량 계산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몇 개 풀어서 어서 그거 빨리 풀 수 있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산수 문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뭘 구해야 돼? 요거 파악을 하셔야죠. MPH 인슐린이죠. 이거 인슐린의 단위는 유닛이에요. 20유닛을 투여하라는 처방이 났어요. 환자한테 줄 건 20입니다. 근데 바이알 라벨의 MPH 인슐린은 100유닛 per 밀리리터 이거 이해하시죠? 1cc, 1ml에 100유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기죠. 그러면 1ml에 100이 들어있으면 몇 ml를 빼야 20이니? 이런 얘기네요. 20을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네, 요거는 그냥 바로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이게 바로 안 나오는 좀 복잡한 숫자를 넣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비례식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오는 요 용량 계산 문제들은 비례식을 세울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 비례식이라고 하나요? 그 비례식 세우는 거를 꼭 잘 연습하시면 모든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100유닛이 지금 1ml에 들어있었죠? 1ml에 들어있다면 내가 줘야 되는 거 20유닛이죠. 이 유닛은 같은 위치, 단위가 같은 게 같은 위치에 오는 거죠. 20유닛을 주려면 몇 ml를 빼야 하냐? 내가 구할 건 이 x죠. 이렇게 비례식 세우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20 곱하기 1 해서 100으로 나누시면 되겠네. 그래서 비례식 푸는 방식은 다 각자의 방식대로 푸시면 되는데 일단 세우는 건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2 나올 겁니다. 이런 비례식 세우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거는 처방 읽을 수 있니?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라식스 20mg PO-BID라는 처방에서 3일 동안 필요한 라식스가 타블렛이거든요. 라식스 타블렛의 수는 몇 개 필요하니? 라고 물었어요. 라식스 1 타블렛은 10ml다 라고 주어졌다면 일단 라식스를 20mg을 입으로 먹을 거고 BID로 주세요 라고 하면 BID는 하루 몇 번? 2번이죠. 그러면 20씩 BID니까 하루에 총 들어갈 양은 40이죠. 요거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하루에 40씩 들어가는데 요거 3일 동안 줄 거니까 3, 42. 네. 120mg이 이 사람한테 필요해요. 근데 라식스 한 타블렛이 10ml니까 12개 필요하죠. 그래서 요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찬찬히 내가 BID, TID, QID에 따라서 몇 개가 필요한지 세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12개. 요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분당 방울수 문제네요. 그래서 이건 꼭 알고 있어야지. 이거 꼭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분당 방울수 재는 거는요. 일단 내가 줘야 하는 용량이 나오죠. 생리식염수 300ml가 내가 줘야 할 총량입니다. 이걸 1시간 동안 주입한대요. 그때 분당 방울수를 물었어요. 이거를 이제 물으면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건 방울수죠.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거를
중간에 두시고, 그러니까 분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분으로 얘를 나누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을 묻는 걸 수가 있어요. 한 방울이 뭐 몇 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 시간, 초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중에. 그러면 내가 총 주입해야 되는 시간을 초로 만들어서 초를 분자에 두시고 방울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중심에 온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울수를 물었으니까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밀리리터를 방울 단위로 만들어 놔야겠네요. 방울 단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cc, 1ml가 20방울이죠. 20방울. 그러니까 이 300ml 곱하기 20 하면 그게 방울수죠. 300ml가 몇 방울이야? 라고 묻는다면 300 곱하기 20인 거예요. 그러면 300 곱하기 20, 이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방울수죠. 방울수를 분자에 두고 그럼 분모에는 뭐가 올 거예요? 몇 분? 분이 와야 되죠. 내가 지금 주입할 시간이 1시간이죠. 1시간에 몇 분? 60분. 이렇게 나누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방울수로 만든 거를 60, 내가 주고자 하는 시간을 분으로 만든 이 분 60분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나요? 300 곱하기 20은 3이 6, 6000이니까 6000 나누기 60 하는 거죠. 몇이에요? 100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줄 거를 방울수로 만들어 놓는다. 그걸 중심에 두고 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 공식도 있잖아요. 공식이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분당 방울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총 주입해야 될 양에다가 그 cc당 같은 수니까 이게 바로 20입니다. 이거는 고정값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입할 양을 20 곱해서 방울수로 만들어 놓고 그걸 분으로 나눈다. 총 주입해야 될 분으로 나눈다. 이거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막 듣는 것보다 자기가 한번 풀어서 정답 나와야 그때부터 자기께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ODW 1.5리터를 5시간 동안 주입할 때 분당 방울수 구해보세요. 이거 잠깐 스톱해놓고 먼저 구해보세요. 전 바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앞에 5% DW 이런 이제 용액에 대한 설명은 아무 중요치 않아요. 이걸 뭐 퍼센트를 뭐 우리가 어떻게 막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용액이야. 그냥 용액이고요. 우리는 주입량만 보면 돼요. 주입량이 1.5리터니까 밀리리터로 만들면 1500cc죠. 1500ml죠. 1500을 줄 거야. 그러면 1500을 요거를 방울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1500 곱하기 20 해서 방울 만들어 놓고 총 주입할 시간이 5시간이래요. 5시간을 분으로 만들어야겠네요. 5시간 곱하기 60 하면 그게 내가 주입할 분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1500 곱하기 20. 방울수를 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3만 나누기 300. 몇이죠? 100 같아. 다 100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 풀면서도 분당 방울수 문제만 쫙 찾아가지고 한 번에 쫙 풀어서 다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당 방울수 이제 풀었어. 그러면 하나 맞췄어요. 이제 이거 맞췄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요즘 재작년부터 계속 요 문제가 또 빈출하고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인퓨전 펌핑기 세팅할 때 몸무게당 주는 요거 약 요런 게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알아둡시다. 아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 풀고 꼭 맞춥시다. 60kg인 환자한테 헤파린 4만 유닛, 헤파린도 단위가 유닛이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4만 유닛을 0.9% 생리식염수 1000ml에 희석해서 요런 속도로 투여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시간당 주입하고자 하는 용량은 내가 지금 구할 게 뭐예요? 시간당 cc예요. 시간당 밀리리터. 요거를 구해야 돼요. 시간당 몇 미리? 그럼 볼게요.
요거를 볼게. 요게 지금 투여하라고 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해 보면 시간당, 몸무게당, 킬로그램당 10유닛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무게 1kg에 10유닛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킬로그램이 1kg인 환자라면 10유닛 주면 되고요. 2kg인 환자면 20유닛 주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kg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60이 이 사람에게 들어갈 용량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사람이 50kg야? 그러면 10 곱하기 50 하시면 이 사람에게 주어질 용량이에요. 그러면 투약할 용량이 지금 나온 거죠. 600. 그러면 이 사람의 헤파린이 4만 유닛이 1000ml에 섞여 있는데 몇 ml를 빼야 600유닛을 주는 거니?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처방난 용량은 그냥 몸무게를 여기다 곱해서 구해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요. 4만 유닛이 이거는 유닛이고요. 1000ml에 들어있죠. 1000ml에 들어있다면 같은 유닛 자리에 같은 유닛이 와야죠. 내가 투여하고자 하는 유닛은 600유닛이었어요. 10 곱하기 60. 그렇죠? 600유닛을 주려면 몇 ml를 빼야 되니? 이렇게 비례식이죠. 이 비례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4만 유닛이 1000ml에 들어있을 때 600을 주려면 몇 ml 빼야 되니?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계산하면 되죠. 1000 곱하기 600 해서 4만으로 나누시면 되겠다. 네, 요렇게 나왔을까요? 요것도 저 지금 따라가시면서 다 요거 스탑 정지해 놓으시고 풀어 보십시오. 풀어봐서 정말 15가 내가 풀어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 할 때 계산기 쓰시지 마시고요. 손 계산으로 푸세요. 우리 국시 때 계산기 못 쓰잖아요. 아직 계산기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 비례식 세웠어도 내가 손으로 풀 수 있지 않으면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요거 몸무게당 주입량 구하는 거는 제가 좀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다른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60kg라고 킬로그램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kg니까 이 사람에게 시간당 주입해야 할 용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60kg 곱하기 아까 킬로그램당 10유닛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 놓습니다. 이게 투여야 할 양. 그 다음에 비례식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투여할 양이 나왔으면 얼마든지 비례식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랑 위치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비례식 세울 수 있죠. 같은 밀리리터끼리 같은 자리, 유닛끼리 같은 자리에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고요. 요거는 제가 앞뒤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1000ml에 4만 유닛이 들어있다면 몇 ml를 빼야 600유닛이니 내가 주고자 하는 거 요거. 네, 요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연습하시고 분당 방울수를 쫙 다 뽑아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 분당 방울수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 일단 다 풀어보신 다음은 요렇게 몸무게당 하는 거 또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있죠. 처방난 용량과 이 바이알에 들어있는 용량이 틀릴 때 다 비례식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다 갖고 와서 푸셔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다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분당 방울수에서는 그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자에 둔다. 내가 구할 것이 중심에 있고 다른 것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 방울수는 꼭 방울로 만든 그 용액이 방울로 만들어서 그 중간에 분자에 와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뒷부분 용량 계산 파트는 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서 맞췄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 용량 계산 파트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요 뒷부분을 계속 돌려 들으시면서 연습해서 이 두 문제, 세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래서 꼭 나오는 문제니까 꼭 요거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을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교시는 가장 중요한 파트였어요. 감염 부분 그리고 투약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에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